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DI 박원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노동시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은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자 하는 점은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근로시간에 관한 그 비전, 두 번째는 임금에 관한 비전, 끝으로 세 번째는 노사관계에 관한 비전입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에 대한 비전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동시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변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변하지 않을 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그리고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한테는 이제 24시간이라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언젠가 이제 죽는다라는 사실, 이거는 아마 먼 미래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이렇게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한테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매우 소중하고, 이러한 시간이라는 자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더 그 중요성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슬라이드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목표는 장시간 근로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완화하여 삶의 질과 경제적 산출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2009년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랑 소득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260시간, 하루에 한 8시간을 잡으면은 한 30일 이상의 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긴 근로시간과 더불어서 앞서 남창호 박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시간당 노동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높은 근로시간과 낮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으로 인해서 삶의 질과 경제적 산출물을 동시에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결국은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간당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짧은 근로시간 그리고 높은 경제적 산출물이 이제 공존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실 어려운 과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생산성과의 향상과 근로시간의 감소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시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 50시간 이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순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시행될 경우에는 일선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래의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노사 간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사관리 및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합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투입 요소가 아닌 산출물을 기반으로 임금 체계가 개편돼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투입 요소가 아닌,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앉아 있느냐가 아닌 얼만큼 많이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이 되어야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짧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뭐 퇴근할 수 할 인센티브가 생기고 그럴 유인이 생기고, 사용자 역시 어떤 그 근로자의 투입 요소에 대한 어떤 뭐 집착이나 뭐 어떤 통제 없이도 자율적인 그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에 덧붙여 그 사용자는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규 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근로자가 연장 근로 시간, 뭐 연장 근로, 그러니까 회사에 오래 남아 있음으로써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근로자는 이러한 노력에 호응을 해서 정규 시간 내에 뭐 그 근로 시간에 최대한 노동 강도를 높여서 일을 함으로써 이러한 그 사용자의 노력에 호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나 공무원이 노동자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냐 뭐 이런 논의를 떠나서 일단 그 정부도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일하는 문화 그리고 임금 체계의 개편을 선도함으로써 이제 민간의 어떤 이러한 노력에 마중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금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제 바로 저희 두 번째 그 비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저희 두 번째의 비전은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이 공정하게 결정되는 노동시장입니다. 사실 뭐 코로나 이 과제를 시작한 게 2019년인데 2019년 당시에는 코로나도 없었고 이렇게 뭐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의 모습을 예상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어렵지만 두 가지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뭐 어느 정도 확신에 가깝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진보가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늙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 거다. 이거 두 개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어떤 우리나라의 미래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첫 번째 기술 진보가 의미하는 것은 점점 더 기술이 인간이 대체할 수 있는 직무가 많아질 거라는 거. 지금은 좋은 기술, 지금은 인간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나 어떤 직군들이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나 아니면 에는 이제 로봇이나 AI 통해서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서 결국 정년 연장이나 정년을 폐지한다든가 일을 더 오래 해야 될 일을 더 오래 하도록 하는 제도가 들어올 것인데, 이러한 제도들이 어떤 청년 세대의 그 취업 기회를 막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근로사의 성과나 생산성과 합치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상 체계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가 꾸준하게 자기 직무를 개발하고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임금 자체가 근로자의 성과랑 생산성에 합치되는 그러한 임금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러한 임금 체계를 불행스럽게 바람직스럽지 않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주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체계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사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만, 인천국제공항이나 사태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사체계나 임금 구조는 그 이외에 청년들의 어떤 구직이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600대 기업의 임금 체계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과반 이상이 근속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증가하는 호봉급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어떤 직무나 어떤 직능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거나 줄어드는 직무직능급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런 호봉급의 문제점은 뭐냐? 이게 사실 기술 진보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술 진보와 인구가 이제 줄어든 상황에서는 사실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자기 개발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성은 꾸준하게 증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근속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줄어들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연공서열 임금 체계는 쭉 직선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제 저쪽 생산성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받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럴 경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채용 자체에 부담을 느끼게 돼서 이제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연공서열 임금 체계에서는 근로자가 자기 개발 그리고 뭐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해서 직무 능력을 개발할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이제 뭐 다른 일을 뭐 할 인센티브가 있지 그 시간을 쪼개서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 뭐 코딩을 배운다든가 이러한 인센티브가 크게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빠른 변화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미래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래의 임금은 생산성, 성과 및 직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론 이제 임금이 100이라고 하면은 100 다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대부분의 부분이 임금의 대부분의 부분이 이러한 생산성, 성과 및 직무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고 반면에 이제 호봉제와 같이 나이나 근속 연수 혹은 성별 그리고 고용 형태에 의한 차별 같은 직무랑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속인적인 특성에 의한 차별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직무나 성과가 과거의 직무나 성과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가치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직무 진급별 임금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를 해서 민간이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인사관리를 개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금 개편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돌아갈 것이냐. 뭐 다음 장에서 박윤수 교수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근로자들이 이제 지속적인 평생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자기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대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이제 호봉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입직할 때 많은 노력을 드립니다. 이제 호봉제랑 고용이 안정되어 있으면서 이제 호봉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나 뭐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불필요한 스펙에 대한 낭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결국 이제 경제가 이제 선순환이 잘 되려고 하면은 우수한 기업과 우수한 사원들이 잘 이제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이제 어떤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경제적인 임금 체계에서는 이러한 이제 이직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직무 능력을 쌓아가지고 이직을 하는 것들이 이제 쉽게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임금이 직무랑 성과에 따라서 이제 개편이 된 이후에는 이제 인사 관리 체계, 매니지먼트나 어떤 성과가 훌륭한 기업으로 또 훌륭한 인재가 또 모임으로써 더욱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미래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상정하는 이제 미래의 노동시장의 모습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는 노동시장입니다. 이제 미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뭐 국제적인 교류가 좀 많이 줄어들고 뭐 국제 컨퍼런스도 이제 뭐 영상 통화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이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인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 같고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역시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안으로 쪼그라드는 모습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기업이나 학자들이 뭐 당당하게 이제 외국 그 기업과 이나 외국 학자들과 이제 경쟁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이제 내수나 이런 쪽으로 쪼그라드는 모습은 이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국가 간의 경쟁이 이제 통합 치열해지면 결국은 이제 피해를 보는 산업과 그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경제 통합의 충격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이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적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노사 협력 정도가 그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발표하는 그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협력 정도는 141국 중에서 132위에 불과합니다. 거의 이제 꼴찌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를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이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노동자들을 이제 경쟁으로부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다른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사용자 역시 일단 사회적 합의, 사회적 규범, 즉 이제 법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는 상황에서 서로의 그 이해를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는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그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이제 보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반대로 노동자는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그 보장하는 권리들은 적극적으로 누리되 반면에 이제 어떤 사업장을 무단으로 잠궈하거나 어떤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기업은 노동자를 하나의 생산 요소가 아닌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으로서 대우해야 될 것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어떤 선제적인 노력, 노동자 산업재해나 뭐 기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대한 미연에 이제 예방을 하고 그리고 복지나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법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되도록이면 더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반면 노동자 혹은 노동자 단체는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경제 발전 시기에는 노동자나 노동자 단체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다라고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실 아주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자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는 대기업에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아니면은 그 청년 등 아예 그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약자들의 어떤 이해에 상충될 수 있는 어떤 과도한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행위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